네, 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정치 시즌인 만큼 오늘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러시아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불곰 91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푸시킨하우스 강사를 맡고 있는 일리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화, 말은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하지만 솔직히 이게 무엇인지 좀 그 개념 정리부터 하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민주화라는 말이 최근에 특히나 더 많이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민주화하면은 굉장히 뭐 질곡의 역사, 아픔 이런 것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 민주화라는 게 굉장히 되게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그 미국의 정치학자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제3의 물결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주화의 세 가지 물결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물결이 이제 그 18세기 후반부터 이제 19세기 초반에 제1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우리가 흔히 보통선거, 평등선거를 위해서 그 민주화를 했던 그 시기를 이제 첫 번째 민주화의 물결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같은 거, 뭐 재산의 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선거권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거에 이제 반대를 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시위를 한 그런 것이 예시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2의 물결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평등선거, 보통선거를 위한 이 민주화가 이 흐름이 끊기면서 군국주의, 파시즘, 나치즘이 또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전을 하면서 이러한 군국주의 국가들이 패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 재민주화되는 과정, 이게 두 번째 이제 제2의 민주화의 물결. 그래서 첫 번째가 제1이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세계대전이라는 그 원인에 기반을 해서 일어난 거고, 바로 이 제3의 물결, 이게 가장 최근의 그 민주화의 그 흐름을 또 일컫는 말인데, 이게 이제 1970년대 후반부터 이제 80년대쯤에 다시 이제 신생민주주의, 특히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뭐 중남미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이 탄생되는 그 과정에서 뭐 군국주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개발 국가들도 있었고 이런 데에서 이제 민주화되는 그 과정을 제3의 물결, 제3의 민주화의 물결이라고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3의 물결 때의 그 예시에 우리나라도 속하거든요. 그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신 그분의 그 시기가, 그 전두환 정권 시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전체주의, 권위주의 시기에서 이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우리나라도 그래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3의 물결이라는 이 트렌드에 아프리카에서 아랍의 봄이라는 그 현상도 이 물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봐서는 사실 이거는 80년대 거의 초반에 일어났던 그 현상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제3의 물결이라는 것이 주의할 만한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명백한 원인이 있었잖아요. 산업혁명이면 산업혁명, 뭐 세계대전이면 그렇죠. 세계대전. 네. 그런데 이 제3의 물결은 각각의 이제 뭐 그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된 그런 원인도 있지만 그 양상이라든지 전개 과정이 제각기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뭐 하나로 이거를 이론으로 묶어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랍의 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제3의 물결과 같이 각각의 그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가 진행된 거라고 크게 보면 묶을 수 있는데, 아마 시기가 달라서 제3의 물결이라고 칭하기에는 좀 어렵죠. 제4의 물결이라고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촛불 그 시위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민주주의를 어쨌든 되찾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제4의 물결이라고 새로운 이론이 또 어떨까. 네. 그렇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제3의 물결 이후에 그 흐름이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1, 2, 3 이렇게 물결로 해서 민주화의 분류라고 할 수 있었다면 이제 민주화 이행의 이론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관점이 있고 또 이제 미시적인 관점이 있는데 민주화를 나누는 거시적인 관점은 대부분의 이제 외부의 요소 에 의해서 이거를 분류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시적인 거는 내부의 요소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있어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뭐 신근대화론이 있고 자본주의적 산업화론, 그다음에 세계 체제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미시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그 내부의 국가 내부의 그런 행위자의 접근법을 통해서 뭐 위로의 민주화, 그다음에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그다음에 타협에 의한 민주화가 있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신근대화론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이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네. 설명을 하려는 이론인데요. 기본적으로 경제의 발전이 정치의 발전을 이끈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비례해서 발전을 한다는 게 이 근대화 이론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제 발전은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권위주의 그런 독재 국가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면서 이게 모순이 되는 현상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근대화론이 힘을 잃어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국민총생산, 그러니까 GNP죠. GNP가 6,000달러 이상을 기점으로 해서 정치의 성장도 같이 발전이 되더라라는 그런 거를 발견을 하게 돼요, 현상을.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따라 정치도 발전을 한다라는 네, 조건이 그렇죠. GNP 6,000달러. 6,000달러. 네네네.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됨으로써 다시 이제 그 신근대화론이라고 해서 그 정치와 경제가 비례로 발전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민주화의 분석 틀로 이용을 하는 그런 하나의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주의적 산업화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산업혁명을 일찍이 경험을 해서 과거에는 뭐 도시와 농촌, 그러니까 도농 간의 격차가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과 자본, 그러니까 노동자와 자본가의 그런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그 민주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으로 이제 생긴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산업혁명의 오랜 그 시기를 거치면서 발전된 유럽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는 미소 냉전 갈등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양 진영에서 그런 자본주의 혹은 그런 공산주의에서 서로 외생적인 그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원을. 그래서 이런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이제 국가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의 그런 민주주의와는 좀 차별성이 있는 거죠. 그 국가 간에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는 분류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도 그 자본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과거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그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이 생겨서 이게 이제 점차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더라 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적 산업화론 이런 이론이 있고요. 네, 자본주의적 산업화의 예로는 어떤 국가를 들 수가 있나요? 자본주의적 산업화론 아무래도 미소 갈등이 가장 심했던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그런 민주주의 국가로는 근데 이것도 참 예시를 들기가 애매한 게 그 당시에 아마 우리나라도 그 영향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쪽 진영에 있었고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각자 그 진영에서 지원을 받았을 테지만 지금의 이제 보면은 어느 한쪽은 민주주의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위험한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다 이게 민주화가 성공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이런 영향이 있었다 해서 이런 걸 분석을 하는 시도는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체제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의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다국적 기업들이 힘이 되게 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웬만한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할 만큼 굉장히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이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더 많은 이유를 창출하기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제약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라든지 맘만 먹으면 사실 쫓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의 그 이윤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그러니까 더 많은 이유를 창출하고자 이 권위주의 체제를 자꾸 밀어내게끔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민주화에 이 다국적 기업의 이윤 창출의 목적인 이런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민주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세계 체제론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요즘 특히나 이제 요즘 현대에 들어서 굉장히 이게 합리적이고 가능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국제적인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점차 시장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명분이잖아요. 국가의 민주화에 기여를 한다, 이바지를 한다.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수준. 거시적인 거는 이게 외부, 국가 외부의 외생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민주화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 시도였다면 네. 미시적인 수준의 그런 그 민주화의 이론은 정치 행위자적 접근법이라 그래가지고 국가 내부의 그런 요인에 좀 더 주목을 해서 해석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위로부터의 민주화, 그다음에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그다음에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렇게 세 가지의 민주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위로부터의 민주화는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던 정부 진영 내에 개혁파, 그러니까 온건 보수 그대로 유지하려는 그 세력에 반대하는 개혁파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민주화를 시도를 하는 것을 위로부터의 민주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정부 세력보다는 주로 이제 정부 내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혁의 그런 성격, 민주화의 성격이 좀 더 자기들의 정통성을 더 유지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온건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성공한 대표적인 그 예시가 스페인이랑 브라질 그리고 헝가리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 체제를 창출하고 이제 장기 집권을 해온 그 지도자가 프랑코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정부 내에 개혁파가 이제 권력을 잡고 이제 그 권위주의 체제의 균열을 만들고 계속 이제 민주화를 시도해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장점이라면은 아무래도 나라 전체의 그런 혼란이라든지 그런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민주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들 수가 있겠죠. 반대로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정부 내에서의 그런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민주화다 보니까 완전히 그 너무 기존의 세력을 적폐 세력 자꾸 적폐청산 이런 단어가 떠올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적폐 청산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뿌리를 완전히 뽑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다음에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는 그 말 그대로 아래로부터 정부의 바깥에 시민 세력이라든지 혹은 반정부 세력. 그게 이제 극단에 이르게 되면 혁명. 그렇죠. 그래서 이 반정부 진영이 주도권을 갖고 그다음에 정부 내 야당 혹은 이제 그 다양한 사회 시민 활동을 하시는 그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민주화를 이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고 하는데 그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특징이 이제 그거죠. 과거, 그다음에 예전의 그런 정치, 그다음에 예전에 그런 집권했던 세력과의 완벽한 단절. 청산. 그게 가능한 게 이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이 나올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피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그 민주화 진행 과정 내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면 네. 단점이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그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 민주화를 이룩한 게 이제 필리핀, 루마니아, 뭐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에서 이런 아래로부터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었거든요. 필리핀 말씀하셨는데 지금 필리핀 대통령이 누구죠? 두테르테 대통령이죠. 네.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이제 과거 필리핀이 워낙 부정부패가 심하고 정치적인 그런
불안 그 요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해서 나는 완전히 이 적폐를 청산을 하겠다, 완벽하게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지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인권 유린, 인권 탄압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말 그대로 정말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지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동안 필리핀 국민들이 그 필리핀 정부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가를 반증하는 사실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 나라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그동안 마약 문제라든지 갱단 문제라든지 이런 게 워낙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게 사회 악이 장기적으로 전체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 이 정부 내 사회도 진짜 뿌리 깊숙이 썩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강력한 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인권을 탄압하는 그 어떤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이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가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타협에 의한 민주화. 이 타협에 의한 민주화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위로부터의 민주화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의 중간. 그러니까 이거를 타협점을 찾는 거죠. 이거를 섞어놓은 형태의 민주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타협에 의한 민주화는 이제 정부와 반정부 세력 간의 타협을 통해서 적은 희생을 치르고 온건한 민주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타협의 주체를 따지자면 이제 정부 진영 내의 강력한 개혁파, 그다음에 온건한 성격을 가진 반정부 세력, 이렇게 이제 성격을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점으로는 그 위로부터의 그 민주화의 장점처럼 그 사회 전체가 불안정성이 감소가 되고 비교적 피를 덜 보면서 온건하게 민주화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나 그 위로부터의 민주화의 단점처럼 적폐청산, 완벽한 그 이전 정권과의 뭐라 해야 되죠? 소위 말해서 연을 끊기가 힘들다, 뿌리를 뽑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협에 의한 민주화에 대한 예시가 바로 우리나라의 그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민주화를 타파를 하고자 우리나라 이제 그 제3의 물결 시기를 1987년 60 민주항쟁 그 시점으로 보통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29 그 선언 그 즈음으로 보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민주화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집권을 한 게 이제 노태우 정권, 뭐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갔잖아요. 이 노태우 정권도 어떻게 보면은 군부와의 완전한 청산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그 세력들을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하되 사회에서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라고 우리가 자평을 하지만 이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 부패 청산 못하고 우리 29만 원 그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처벌. 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세 번째 그 타협에 의한 민주화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친일파 청산도 그렇죠. 안 돼 있잖아요. 네, 친일파 청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 그런 독재 정권에 기승했던 그 세력들도 아직 우리가 제대로 처벌을 아직도 하지 못했죠.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세탁기를 한번 돌려야 돼요. 아유, 어느 회사 세탁기. 삼성이 최고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외생적 요소, 내생적 요소 이게 다 복합이 되면서 각 국가별로 그 특징적인 민주화를 이룬 게 최근의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 하나로 민주화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민주주의 역사의 시작은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출발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출발이 그 과거 계급 사회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혁명이 들어서면서 이제 뭐 귀족과 뭐 거기 농노 이런 신분들이 다 폐지가 되고 물론 이제 신흥 뭐 부르주아 세력들 로 인해서 이제 재산의 정도의 차이에서 새로운 계급이 생겨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문서상으로 우리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계급이 없어지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을 했고 그 시점을 이제 민주화의 태동의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면 언제부터 봐야 맞는 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시대까지는 계급 사회였잖아요. 네. 그래서 조선이 사실상 이제 조선 사회가 끝나게 되면서
민주화의 그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런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잠시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독립 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잠시 미뤄졌지만 사실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사회가 독립을 원하고 계급 타파 이런 거는 조선 말기부터 이제 계속 민주화 운동이 그것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러시아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면 되나요? 일단은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그 제정 러시아가 붕괴되고 나서 소비에트 그 사회가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들어서면서 사실 사회주의라는 그것 자체도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민주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네. 이끌어가는 나라. 계급 없고 뭐 차별 없고 모든 것이 평등한 나라. 그렇지만 사실 현실은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가 되고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옐친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 옐친 같은 경우에도 옐친 시기는 위로부터의 민주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러시아에서는 정부 내에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위로부터 정부 세력이 이제 러시아 전체를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상황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러시아가 힘들어서 타격이 컸고 그래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옐친 집권 시기에도 부정부패도 굉장히 많았고 그 과정에서도 여러 세력들 특히 올리가르히라든지 이런 세력들과도 많이 타협을 하면서 네. 사실 성공한 위로부터의 민주화라고 하기는 좀 어렵게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2000년에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도 이제 완벽한 이제 선거에 의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사실 푸틴 집권 2기까지는 국가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그 평이 되게 좋았잖아요. 물론 완벽히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푸틴 집권 시기에도 그 투표 문제라든지 선거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민주화가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그 당시에 푸틴 초창기에도 보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옐친 시기와는 차별적인 성격이 있죠. 근데 이제 푸틴 집권 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필이면 이제 푸틴 집권 이후에 경제가 막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고유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화로 가는구나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국민들이 착각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이러한 지경에까지 오는 걸 어떻게 보면은 방관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그 착각이 경제가 무너지면서 보니까 정치는 하나도 발전이 안 했던 거다. 네네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경제 발전이 되면은 정치 발전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미 그 GNP 6,000달러 이상의 수준 러시아는 이미 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들처럼 사실상 러시아의 경제 발전과 반비례하게 정치적인 발전은 후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좀 나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는 눈을 감았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푸틴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다. 다만 이제 외국에서 그러니까 서방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와 다른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주권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주권민주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다원성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다양함. 그러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인데 그런 다원성보다는 러시아는 우리 특성상, 역사적인 특성상, 문화적인 특성상 지금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하나로 뭉치고 통합하고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 러시아식 민주주의야 라고 아예 그렇게 딱 차별화를 둔 거예요. 그래서 주권민주주의도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는 우리만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거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러시아의 현실은 사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많이 멀죠. 특히나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2011년 총선 때도 그렇고 2012년 대선 때도 그렇고 그런 선거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메드베데프 부총리의 그런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 그다음에 나와 목소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반정부 인사들이 피살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몇 번.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대충 이제 민주화의 어느 정도 그 척도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한참 멀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게 제가 놀랐습니다. 예, 되게 분석을 되게 잘해주셔서 근데 약간의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푸틴이 초창기에 뭐 1기, 2기 그때는 러시아 사람들이 경제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정치도 같이 발전한다는 게 민주주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푸틴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 사회 내에서는 2000년 초반에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에서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강제로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밑에서는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 사회기약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기약이라는 게 이제 위에서는 강제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강제를 발전시키되 니네들은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자유를 추구하지 말라라는 기약인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이고 뿐이지 러시아 사람들은 그 자기 나라가 민주주의적인 나라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 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해외에서 그 러시아 내에서 2000년 초반이라든가 지금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입장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러시아 민주주의라는 나라였을 때는 이제 90년대는 대부분 90년대는 러시아의 민주주의 국가였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반대로 90년대는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지금은 푸틴이 집권을 하면서 훨씬 더 민주주의적인 면이 더 많다라는 입장을 훨씬 더 대부분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좀 더 잘 살게 돼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질서라든가 사회적인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말을 써야 되나? 지금도 훨씬 더 높거든요. 90년대보다. 90년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올리가르 문제라든가 뭐 그러니까 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는 돈을 거액의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피살하는 사건이라든가 이거 90년대는 훨씬 더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그렇죠. 겪다 그러니까 보니까 90년대는 말 그대로 혼란의 시기였어요. 그거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모든 면에서 혼란의 시기고 2000년 초반이든 뭐 지금이든 다 사회적인 질서라든가 정치적인 질서라든가 경제적인 질서라든가 훨씬 더 질서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근데 위에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건 뭐 주권 민주주의라든가 뭐 주권 그 말을 앞에 붙지 않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든가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강제로 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보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얼마나 민주적으로 보이느냐 겉으로 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러시아가 9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민주주의 사회를 어느 정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쩌면은 그 90년대에 활동을 했던 그 적폐 세력이 2000년대가 되면서 좀 더 세련돼졌어.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어. 이제는 그냥 갱이 아니라 멋있는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구성원의 탈을 쓰고 활동을 하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상당히 민주적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이 말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란의 시기였다고 하셨잖아요. 90년대가. 이 혼란의 시기였다는 거는 또 뭘 반증을 하는 거냐면 그만큼 여러 사람의 여러 목소리가 한데 뒤섞여서 뭐 하나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에 그런 집권 세력들이 더 강해졌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갱이었는데 이게 점차 현대에 와서 조직화되고 좀 더 세련됐다고 지금 예쁘게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세력이 커지고 고착화되고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반발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사실 민주화가 더 퇴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가 더 민주적이었다. 90년대가 그렇게 보면은 더 민주화가 한창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푸틴 집권 이후에 민주화로부터 오히려 더 역행이 됐다. 거꾸로 오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이번에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와닿았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사회 통합, 국민 대통합 항상 외치잖아요. 정치 시즌만 되면은.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론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하나의 국론을 우리가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의견, 색깔을 갖고 있고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통합하고 하나의 목소리, 국론이 분열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안을 더 야기시키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건강한 민주사회라면은 하나의 국론 이런 것보다는 각계각층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선하게 좀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맞긴 맞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를 해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정의부터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그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미국도 뭐 색깔 여권만으로는 입국 금지 뭐 이런 거는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전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닌데 단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든 유럽에 있는 뭐 한 국가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민주주의 샘플로 그러니까 사례로 넣으면 이게 민주주의다. 그러면 다른 국가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러시아가 어느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든 민주주의 국가 아니는 게 맞아요. 그건 맞는데 내 민주주의 국가는 뭐 자기 색깔, 뭐 자기 목소리를 자유 표현이라든가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정말 대륙마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딱 이렇게 개념을 넣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면 모든 국가들은 미국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저는 약간 옳지 않다고 봐요. 사실 그게 20세기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일단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는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도 없고 우리가 완벽한 민주주의의 이상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참정권이라든지 선거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여론의 자유, 뭐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공통된 그런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 요소들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준에서 보면은 현재 러시아를 평가를 할 때는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우리가 미국을 놓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표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사실 저는 불만이에요. 사실 미국 보세요. 얼마나 지금 흑인만 해도 흑인에 대한 차별, 또 아시아 계통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차별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무슨 여기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를 러시아 사람으로서 미국에 대한 컴플레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항상 미국을 표상으로 하는 게 좀 이렇게 불만이라기보다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뭐 의찬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마 미국이 1위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는. 그러면 그런 국가를 이렇게 딱 해놓고 자유민주주의의 표상이다 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큰 의심이 갖고 있고요. 그래놓고서는 미국이 항상 쓰는 카드가 있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제 경찰 노릇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막 들어가서. 근데 지금 그것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그런 민주주의적인 요소 같은 게 지금 굉장히 침해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제 경찰 우리 안 하겠다.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 지금 막 외치고 우리만 생각하고 살겠다. 지금 주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 완벽한 뭐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고 그리고 정말 민주주의 선진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네. 저는 되게 재미있게 들었던 게 아까 일리아 씨가 90년대를 그러니까 서방 세계 외부에서는 90년대를 더 민주적으로 보고 2000년대 이후에를 더 민주화가 퇴색이 됐다라고 보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대.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저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거라고 보거든요. 먹고 살기가 나아지고 일자리도 좀 왠지 안정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 같은 것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으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실 그 정부의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꼭 말해야 하는 게 이것도 러시아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알지만 러시아를 잘 못하는 분들은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러시아 내에서는 그 민주주의, 디모크라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세상과 약간 다른 면을 갖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민주주의라는 게 무조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연관성이 있어요. 90년대는 혼란 시기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80년대 소련이었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정말 경제, 정치, 사회적인 질서를 잃은, 그러니까 상실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딱 해놓고 민주주의라고 하면 혼란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2000년대가 90년대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적인 면을 띈 시기라고를 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 구소련 시절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만을 이제 그 전체 사회의 프레임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소련 붕괴 이후에 자본주의라는 걸 처음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민주주의와 거의 이걸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맞아요. 여기에서 아마 저는 그 착각이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점차 안정이 되고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로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싶어요. 민주주의 개념이랑 자본주의 개념이랑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 같아가 아니라 헷갈려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동시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두 개념을 이렇게 따로따로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란 당연히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게 의존되는 것도 있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병되는 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그건 약간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린 것 같기도 하고. 네. 학교에서 혹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따로는 없어요. 따로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90년대에 졸업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정치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 따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었고 그냥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뭐다, 민주주의가 뭐다, 사회주의가 뭐다, 공산주의가 뭐다에 대한 수업이 있긴 있었던 것뿐이지 뭔가에 우리나라가 뭐 어떻다, 미국이 어떻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론적인 것만 했었어요. 아까 그리고 주권민주주의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그 주권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앞에 주권이 붙으니까 뭔가 되게 뭐 대단하고 뭐 특별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사실 러시아가 주장하는 러시아식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식 민주주의가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굉장히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다 인정을 해야 되고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분열이 생기고 이 푸틴을 필두로 한 이 집권 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어떻게든 잠재우고 일단 그냥 우리 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오라는 그게 사실 그 러시아식 민주주의의 지금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살게는 해줄게 대신 그냥 조용히 따라와 이런 사회계약.
그런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지금은 러시아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그거는 기본이니까 정부가 내세우는 입장 중에서는 기본이고 우리는 알아서 할 거야. 니네들은 조용히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인 사회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국가라는 것이 이제 국가가 이제 사회계약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국가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런 안전이라든지 생명보호,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런 사회적인 복지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그 대신에 국가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일부 양도를 했다라는 게 이제 그 국가의 시작, 그다음에 국가가 이제 작동하는 원리잖아요. 근데 이것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살게만 해줘서 우리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특히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이 이제 참여하는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해야 되잖아요. 물론 의무가 거기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권리를 지금 러시아에서는 국민들이 양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러시아식 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민주화의 바람이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계속 꾸준히 거세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민주화의 바람에 대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